요즘 어디에다가 말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남들의 심리가 또는 궁금하신가요? 궁금하고 답답한 속마음을 다 들어드리는 여러분만의 대나무숲, 여기는 오늘의 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영희진 기자입니다. 오늘 사연 기대가 되는데 얼른 한번 만나보러 갈까요? 네. 자,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이 꼰대, 여러분들은 꼰대신가요? 자, 대리와 과장, 누가 더 꼰대인가? 자,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사원과 대리의 대화가 담긴 카톡 대화입니다. 이 사건의 발달은 사원이 대리에게 오후 10시쯤 과장에게서 지시받은 업무 내용을 보고하면서 시작됩니다. 사원은 밤늦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대리는 재진 씨, 직장 상사에게는 밤늦게 연락하는 건 민폐야. 아무리 과장이 시켰다고 해도 이거 아니지 않아?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지금 몇 시야? 라고 질책을 합니다. 대리는 사원에게 이 과장이 좀 옛날 세대라 기본 예절이 살짝 부족한 건 회사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 오늘 보내라고 했어도 이 시간이 늦었으면 내일 아침에 말하는 것이 맞다. 라고 덧붙입니다. 이후 사원의 반응이 파격적이었습니다. 이 대리가 이 과장을 언급한 부분을 캡처해서 과장님한테 보냅니다. 대박. 와. 왜요? 사원은 기본 예절이 부족한 과장에게 그대로 보내드렸습니다. 라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이 대리가 전화 받아라 며 분노를 표한 것으로 끝이 나는데요. 이 이야기가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장을 하면서요, 굉장한 논쟁이 붙었습니다. 과연 이 과장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사원이 대리에게 연락을 한 거다. 뭐 어쩔 수 없었던 거다. 이런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밤늦게 연락하는 거는 어찌됐든 실례다. 이 사원이 실수를 한 거다. 이런 의견들도 있네요. 근데 이거는 뭐 사건의 발단을 만든 사람이 잘못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장이 밤 10시에 아니, 밤 10시에 사원에게 사원한테 일을 시킨 과장도 문제고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시켰는데 그 사원한테 뭐라고 한 대리도 문제고. 맞아. 근다고 그래서 엿먹으라고 대리가 보낸 거를 캡처해서 과장한테 보낸 사원도 이상하고요. 맞아. 그거 뭐 너무 이상해서 다 이상해서 뭘 어떻게 누구 한 명을 고를 수가 없는데요. 이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이 대학생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자기 선배로부터 꼰대 짓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학생이요? 네, 직장은 무려 90% 이상이 회사에 꼰대가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꼰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 퍼센트 혹시 그런 것도 있습니까? 91%의 직장인들이 본인은 꼰대가 아니라고 답을 했다. 와. 원래 자기가 꼰대인지 모르잖아. 그렇죠. 대박이네. 아니 9%의 사람이 90%의 사람에게 꼰대 짓을 했나요? 그러면 정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쉬는 시간에 사실 이거 설문조사 했었잖아요. 설문조사라고 해야 되나? 꼰대 자가진단 테스트를 했었는데 어떻게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해당된다고 생각한 문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일단 세주세요. 그걸 하기 전에 이 테스트를 아까 하는데 명 기자님이 그렇게 신나는 모습 쳐봤어요. 아싸, 동그라미. 회식자리에 삼겹살을 굽자 나를 움직이게 만든 선배가 여기 불쾌하다. 동그라미 3개 해봤어, 3개. 세상에는. 불쾌해. 얘들아 보고 있니? 그래서 몇 개 나오셨어요, 명 기자님은? 저는 5개. 5개? 네. 오. 저는 뭐 많이 반성하고 많이 고쳐서 3개. 3개? 네. 저도 5개. 연계에서 2개가 나왔으면 당신은 진정한 어른. 3개에서 5개, 우리네요. 꼰대 조짐이 보이는 당신. 꼰대 조짐이 보이는 당신. 6개에서 10개가 나왔어요. 이제 꼰대 주의보 11개 이상이면 자기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 제가 꼰대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꼰대는 자기가 제일 꼰대인지 공감했던 모른다고. 문항이 어떤 거였어요? 저는 회식이나 야유회에 개인 약속을 이유로 빠지는 사람 이해하기 어렵다.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단체 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개인 약속을 이유로 빠질 수는 없죠. 저도 거기는 체크를 했어요.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 뭐 테스트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진짜 잠깐만 줘보세요. 네. 진짜 꼰대가 이런 게 진짜 꼰대다라는 문항이 몇 개 있어요. 오. 첫째, 초면에 바로 반말하는 거. 저도. 이거 X 저도. 네. 이거는
진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꼰대에 해당이 되는 것 맞아, 같고요. 맞아. 또 하나가 자유롭게 의견 말해보라 해놓고 결국 내가 제시한 답으로 아. 정한다. 저 답정남. 맞아. 저 이거 체크했어요. 진짜? 전 X인데.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잠시만요. 저 이거 테스트가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게 약간 점권이 여기 있었네. 아니야. 그다음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두 가지. 내가 너 나이였을 때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나 한때 잘 나갔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사실 꼰대보다는 좀 짠한 거예요. 맞아. 정말. 짠해 이런 거. 나 이거 진짜 짠한 이유가 요즘에 내가 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한때 잘 나갔었어? 동생들하고 술 먹으면서 야 내가 너 나이 때는 이 얘기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아 그래 옛날에 잘 나갔었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회식 자리에서 삼겹살을 굽지 않아 나를 움직이게 만든 후배가 불쾌하다는 사실 나는 꼰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불쾌해서 그걸 표현하는 건 꼰대라고 생각을 해요. 야 네가 좀 해. 아니면 야 선배가 이거 굽고 있는데 넌 어떻게 가만히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 꼰대인데 속으로 불쾌할 수 있죠. 표현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 거죠. 왜냐하면 이건 성격적인 부분도 꽤나 강하거든요. 맞아. 이런 꼰대라고 지칭되거나 여기에 해당이 많이 되는 분들을 보면은 제가 지난번인가 지지난 회 때 얘기한 강박적 성격이라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상명하복에 이런 조직 문화에 굉장히 적응을 잘하는 분들이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 야 나도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맞아. 나는 선배한테 이렇게 했었는데 너는 왜 안 해? 자기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무튼 결론은 그렇습니다. 저는 딱 3개만 해당이 됐고 두 분은 5개 해당이 돼서 두 분은 꼰대인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개 앞에 굳이 딱이라는 딱 붙여요. 난 딱 3개만.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농경사회 그리고 산업사회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가르치고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는 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야 쟁기는 이렇게 가라, 뭐 밭은 맞아. 이렇게, 노는 이렇게 해라, 뭐 소는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이 가능하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시대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이 오히려 애들한테 배워나가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르신들 맞습니다. 보통 컴퓨터 배울 때 맞아요. 보통 자기 아이들한테 배우게 되고 아니면 손자 손녀한테 배우게 되고 워낙 빠르게 바뀌. 스마트폰에 새로운 기능이 나오거나 어떤 어플을 까는 것조차도 아이들한테 부탁을 해서 옛날에는 어른이 가르치면은 아이는 그걸 듣고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게 아닌 상황에서 여전히 내가 살아온 게 맞는 거야라고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바로 꼰대 짓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것들도 있을까요? 네, 이거 옛날에 제가 나오던 프로그램에서 소개했던 내용인데요. 진짜요? 꼰대가 되지 않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야 이거 제일 중요한 거. 네.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자꾸 내가 맞다는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 두 번째,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남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바뀌어야지. 별표를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명 기자는 정말로 강조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셋째, 영화 제목이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내가 어렸을 적 혹은 그 후배 나이 때 혹은 그 정도의 사회적 경험을 할 때는 맞는 문화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맞아. 그때 그거를 지금에 맞추려고 자꾸 강요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 말하지 말고 들어라. 그리고 답하지 말고 물어라. 사실 아까 꼰대 테스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일 안타까운 게 자꾸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안타까운 마음 충분히 이해되고 쟤도 나도 저 나이 때 시행착오를 했었는데 넌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애틋한 마음도 이해는 되는데 후배가 먼저 질문을 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맞아. 네. 5번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존경은 권리가 아니라 성취이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혹은 너보다 윗사람이니까 날 존경해라라는 강요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결국 존경이라는 건 내가 어떤 좀 더 성숙하고 좋은 어른이 됐을 때 그런 노력을 했을 때만 얻어낼 수 있는 성취의 결과물인 거지 절대로 내가 나이 먹었다는 게 권리, 나를 존경해라 이런 권리를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뭔가 누구나 꼰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집단에서는. 그러니까 누구 좀 명심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런 것들을. 약간 이런 것만 지켜도 정말 멋있는 어른? 그렇죠. 존경할 만한 어른.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꼰대 문화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네. 또 이게 꼰대 문제가 자주 또 언급이 되는 건 우리 사회가 또 좀 또 이런 문화를 고쳐가자. 좀 이런 거에 또 하나로서 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슈도 많이 되고. 네. 이런 게 일단 꼰대 테스트에 5개씩 나온 두 분부터 좀 고쳐 나가시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개에서 네, 2개 차이는 똑같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3개에서 범주야. 5개. 우리는 네,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어요. 좀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 텐데 3개는 0에서 2개에 가깝고요. 5개는 6개에서 10개에 가까운 거예요. 자, 꼰대 없는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다음 고민 사연 들으러 가볼까요? 알면 알수록 어렵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어려운 두 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연애 심리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모태솔로로 지내다가 올해 처음 남자친구가 생긴 30살 회사원입니다. 어떡해. 네, 제 친구가 생각나서 30까지 모쏠이었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제가 여중여고를 나오고 간호학과에 진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장인이 된 지금까지도 늘 여자 집단에만 있어서 그런지 남자를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뭐 그래도 제가 불행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친구들이 연애하는 걸 봐도 사실 별 감흥이 없었거든요. 친구들과 쉬는 날 맞추기도 어렵고 쉴 때는 혼자 뮤지컬이나 연극을 보러 다니면서 지내느라 그냥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제가 어쩌다 보니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됐고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모태솔로인 걸 들킬까 봐 계속 조마조마했어요. 매일 밤 인터넷에 데이트 코스, 기념일, 선물 이런 것들을 검색하면서 연애를 글로 배우시는 그동안 왜 친구들의 연애도 관심을 갖고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후회를 하기도 했고요. 하루는 제가 블로그를 엄청 열심히 찾아서 골목 구석에 위치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 오빠 여기야. 일찍 도착했네. 우와, 여기 되게 이쁘다. 이런 데 어떻게 알았어? 뭐 그냥. 와, 너 혹시 전 남친이랑 자도던 것인가? 뭐 아무튼 그래도 여기 진짜 마음에 든다. 첫 연애라는 걸 숨긴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런 식으로 남자친구가 농담을 하기도 하고요. 제 친구들을 만나서 학교 다닐 때 인기 많았죠? 하면서 물어볼 때마다 괜히 찔리고 거짓말하는 게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모태솔로가 범죄도 아니고 제가 뭐 못나서 연애를 못한 것도 아닌데 왜 부끄럽게 느껴지는 걸까요?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다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하지만 제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자꾸 피하게 되네요. 아니 근데 진짜 이런 편견이 어쨌든 있으니까 이분이 의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편견 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가 꼭 뭐 선택의 문제인 거지 필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연애라는 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재밌는 연애도 있고 재미없는 연애도 있는 거고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건데 마치 모든 사람이 연애를 해야만 되는 것처럼 사실은 이게 얼마 전까지는 결혼도 그랬거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처럼 마치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취급받는 그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연애도 곧 그렇게 될 것 같긴 해요. 연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럴 수도 있구나. 재밌는 게 과거에 프로이드가 정신분석의 아버지잖아요. 네. 프로이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거 이게 WHO의 정신적 건강함에도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지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걸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연애에 대해서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편견을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현재도 하고 있고 계속 해왔고. 아니요, 연애를 항상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생의 경험으로서 권하고 싶어요. 제 친구 중에 모쏠인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성격도 좋고 제가 보기엔 완벽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남자친구를 못 만났어. 그러면 권하고 싶어요. 연애를 그러니까. 권하고 네. 싶다 그 친구. 아, 그냥 해봐. 뭐가 문제냐고. 그냥 하면 되는데. 일단 저를 소개시켜 주세요. 저를 소개시켜 주세요. 아, 여기서 이런 사진 찍는 방송 지금. 그럼 되겠네. 근데 참 이게 연애라는 게 어떤 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사랑받는 거라는 이런 편견?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한 게 아닐까? 그래서 더 약간 모태솔로는
뭐 능력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게 없어서 그건 아닌데 좀 진짜. 내가 좀 위축되고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그러니까 그런 선입관을 좀 깼으면 좋겠거든요. 이분이 아마 연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거나 연애를 하고 싶은데 못했던 분이면은 아마 친구들의 연애사 같은 거에 관심도 많았을 거고 막 뭔가를 적극적으로 알아봤을 텐데 본인은 그런 게 전혀 없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애가 이렇게 좋은 거고 누굴 좋아하는 감정이 좋은지를 잘 몰랐었다가 지금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알게 됐기 때문에 모태솔로로 살아온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찾고 나는 이랬었어. 나는 혹시나 그래서 남자친구가 나를 과거의 나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라는 걱정 따위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고민, 이 고민도 운세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이해가 안 돼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는 고등학생 때부터 친한 4명이 한 무리인데요. 졸업을 하면 아무래도 더 바빠질 테니 이번 여름방학에 4명이 같이 해외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베트남 자유여행 계획을 세우고 이 돈만 내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아, 나 이번에 베트남 못 갈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엄마가 이번에 점을 보고 왔는데 나 올해는 비행기 타면 안 된대. 사고수가 있다고. 엄마가 가지 말라네. 우리 그냥 미안한데 강원도로 바꾸면 안 될까? 솔직히 짜증은 났지만 여기까지는 그냥 이해했습니다. 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 여행 내내 찝찝할 것 같은 마음이 이해는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번 여행을 강원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술자리가 사나우면 약속도 취소하고 운세나 전 본 것을 철석같이 믿는 제 친구. 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어때? 두 분은 평소에 이런 거 믿으세요? 운세? 아니면 점? 저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전 보는 거를? 네, 재밌어는 하는데 이렇게 믿진 않아요. 아니 아까 사연 읽으시는데 감정이 빡돼 있던데 그냥. 아니 그런데 뭐 어떠세요, 두 분은? 옛날에 참 삶이 고되고 힘들 때 네. 뭐 몇 번 보러 다니기도 했었는데 제 삶이 나아지면은 그런 거를 보러 갈 전혀 그런 필요성이나 의욕을 못 느끼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 말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뭐 뭔가 힘들 때 계속 알아보고 좋은 네. 점집 없냐고 맞아. 자꾸 막 물어보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어떻게 뭐 이런 이렇게 점이라는 거 있잖아요. 무속인 찾아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이제 점 이런 운세, 운이라는 걸 믿는 것들이 몇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타로, 점 아니면은 별자리 운세 뭐 이런 등등부터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는 역술, 네. 그다음에 뭐 신점. 네. 기는 불안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무언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게 이제 사람 성향이 기본적으로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하는 거야. 내가 내 운명을 바꾸거나 뭔가를 해나가는 거는 그 근원이 내 안에 있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밖에서 어떤 운명이 결정이 돼 있고 그 운명에 따라서 내가 쫓아가게 되는 거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 때 후자 쪽이 아무래도 그런 것을 더 믿고 따를 가능성이 크고요. 그 상황 자체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고 내 안에 불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걸 찾아가지 않게 되지만 불안이 큰 상태에서는 또 찾아갈 가능성이 크고요. 약간 내가 정신과는 조금 가기 어렵고 아직까지는 그냥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거. 이게 문제예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가장 큰 라이벌이 이런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과를 가는 것보다 이제 점을 보러 가는 이유가 첫째는 일단 편견이 점이라는 거는 그냥 재미로 봤다 아니면 말고라는 생각도 좀 있을 수 있고 근데 정신과를 가는 건 마치 내가 환자가 된 느낌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돼서 찾아가는 곳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정신과보다는 점을 찾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정신과는 답을 안 줘요. 바로 즉답을 안 준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속 그러면은 시원하게 좀 누가 내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당신이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건지에 대한 얘기를 쭉 쫓아가는 반면에 여기서는 만나지 마, 결혼해, 하지 마, 맞아. 여행 가도 돼, 안 돼, 바로 즉답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성격급한 걸로 유명한 한민족은 그런 즉답을 받으러 가고 그런 즉답을 해주는 점집이 훨씬 더 편하겠죠. 이제 점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점 보면 항상 너네 집 앞마당에 나무 있지 뭐 이런 거? 제일 흔한 게 그거예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지. 아
그니까요, 진짜. 그런 뭔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게 연구 결과로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1945년 포러라는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인데 이 대학생들한테 다 똑같은 점괘를 나눠준 거예요. 80% 이상이 내 얘기다. 이거 생각해보세요. 신문이나 잡지 뒤에 나와 있는 별자리 운세 그러면 전 인구의 12분의 1씩으로 나눠서 만들어놨는데 읽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던지는 질문을 보면요 질문이나 어떤 그 운세풀이를 보면은 굉장히 개방형으로 돼 있고요 맞아. 굉장히 질문 자체가 오픈형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내용 자체가 모호해요 절대로 명확한 어떤 걸 제시하지 않아요. 대충 이때쯤에 대충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거 아까 얘기한 사고수 나왔잖아요. 네. 사고수에 포함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읽다 보면은 진짜 다 내 얘기 같고 그냥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이제 한 가지 성향으로 결정되는 경우는 없어요. 어느 쪽 성향이 좀 더 우세하냐의 차이거든요. 다 양면이 네. 있으니까. 아니, 계속 밝지만은 못하고 밝은 사람도 어떨 땐 침울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사람의 성향 하나로 규정할 수 없고 어떤 게 우세하냐의 차이인데 뭐라고 뚝 던져놓으면은 왠지 나도 이런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요. 그게 심리적 유로라는 거고요. 우리 조 아나운서님이 그런 거 되게 약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그 웅덩이가 마음에 걸려요. 알고 저 되게 강해요, 진짜. 사연 보내주신 친구분께서도 정말 전꽤 많은 위로를 받고 계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비과학적인 힘에 의지를 한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쁘다고만은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백날 뭐라고 해도 친구분은 그 친구의 얘기보다는 아마 자기가 들은 운세 풀이를 훨씬 더 믿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친구께서 이 얘기를 듣고 계신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결국 내 생활을 해결할 수 있고 뭔가 나의 선택을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는 본인 스스로밖에 없다라는 거를 그리고 내가 점을 찾고 보고 싶고 뭔가를 믿고 싶을 땐 현재 나의 상태가 많이 불안하구나라는 거를 좀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불안의 근원이 어딘지를 찬찬히 돌아보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게 그런 걸 한 번 더 찾아가서 보시는 것보다는 본인 인생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두 분이 아주 좋아하시는 연애 고민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혼이 1도 안 담겨 있는 돌고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 주변에도 연애 고민이 제일 핫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쩔 수 없죠, 진짜. 다들 막 뭐 공감하고 속으로 생각은 하지만 어디 뭐 털어놓을 때도 마땅히 없고 이제는 다 커가지고. 제가 친구들한테 이런 프로그램 한다 그러니까 사연 어디로 보내면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친구들 많이 네. 헤어지시겠네 이제. 자, 그러면 제가 고민 사연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남자친구에게는 못 말리는 취미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키덜트 문화에 빠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피규어를 모으는데 돈 쓰는 단위가 어마어마해요. 아, 희진아, 우리 토요일에 보기로 한 거 있잖아. 내가 일이 있어서 못 만날 것 같아. 미안해. 너 오빠 무슨 일 있어? 아, 뭐 무슨 일은 아닌데 일단 좀 급한 거라 어디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아서. 알겠어. 뭐 급한 일이면 어쩔 수 없지. 볼일 잘 보고 와. 나중에 알고 보니 한정판 피규어 중고 거래하러 창원까지 내려갔다 온 거였습니다. 한 번은 남자친구 집에 제가 놀러 갔는데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야, 근데 왜 피규어 뭐 전시해놓은 것도 아니고 박스채로 보관만 해놔? 먼 짓 하면 안 되잖아. 잘 모셔둔 거야. 기껏 좋다고 살 때는 언제 모으고 박스 안에만 보관할 거면 대체 왜 모으는 건가요? 이런 게 왜 좋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어렸을 때 누나들은 인형을 사줬는데 나는 로봇을 안 사주고 누나들 인형 물려받아서 놀라고 한 거야. 다 그게 그때 결핍 때문에 모으는 거야. 아,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피규어를 모으는 게 정말 어린 시절의 결핍 때문일까요? 다른 건 정말 다 좋은데 이해 안 되는 취미를 가진 제 남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아, 근데 이 결핍은 아니에요. 이거는 키덜트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입니다. 네. 장난감 모으세요? 원장님? 장난감 모으세요? 원장님? 일단 장난감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거를? 장난감은요, 장난을 칠 때 가지고 노는 물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 피규어는 좀 피규어. 다른 거예요? 말 그대로 피규어.
그때 죄송합니다. 전국의 피규어 애호가 여러분들. 삐겨. 아니 근데 뭐 이 정도는 뭐 어디 가서 도박으로 돈 쓰고 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제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여자친구분의 경우에는 이제 취미 생활과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과 자기하고의 이 분리? 그러니까 나를 만나서 놀아야지 왜 내가 피규어- 한정판 네. 피규어 중고 거래 하는데 밀렸어. 그런 그게 열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하고 취미가 다르거나 음. 자기가 이해 못하는 취미를 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모든 취미를 공유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성분은 좀 그런 게 좀 아쉽고 남자분 같은 경우엔 저라면 여자친구를 데리고 창원을 갔죠. 그게 좀. 저도 남자친구랑 같은 취미 생활을 하는 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꼭 같이 할 필요 없어요. 네, 계속 같이 하면 싸움만 늘어나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친구한테는 피규어 사러 하면 좋을 것 가자라고 하는 같은데.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어서 창원에 가는데 우리 가는 김에 맛있는 것도 먹고 드라이브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자. 바람 쐬러 가자라고 얘기를 하면 훨씬 좋았겠죠. 아까 이제 피규어를 모으거나 이런 게 이제 결핍에 의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심리에서 뭐 레고, 피규어, 뭐 인형 이런 것들을 모으는 걸까요? 근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키덜트가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당연히 어렸을 적에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렸을 적에 갖고 싶었거나 가지고 놀고 싶었거나 했는데 뭐 분의 사연을 보내신 남자친구처럼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갖지 못했다가 이제는 내 경제적 여력이 생기고 시간적 여력이 생기면서 어렸을 적에 갖지 못했던 거를 뒤늦게라도 가져서 만족을 하겠다라는 그런 결핍의 의견은 당연히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오히려 어렸을 적부터 그런 것들을 즐겼던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서도 그 취미를 계속 이어나가는 경우도 꽤나 많거든요. 어렸을 적 추억을 회상하면서 다시 그거를 즐기는 그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유년기의 추억을 같이 함께 소환해서 같이 즐기는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약간의 유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행이랄까 사회적 트렌드 그다음에 혹은 문화의 변화 이게 몇 년 사이에 어른의 문화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하고 사회에서도 그걸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되고 점점 그런 키덜트들을 위한 프라모델 샵 혹은 피규어 샵들이 늘어나면서 아 저게 취미가 될 수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되면서 그걸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약간의 유행에 따라서 나도 해볼까 하고 좀 더 그런 이유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었잖아요. 네. 결혼을 하는 시기도 좀 늦춰지고 하면서 또 자신의 취미에 돈을 쓰는 20, 30대가 그렇죠. 많아졌던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취미는 확실히 이게 뭐 인정을 해주면요 편합니다. 그리고 혼자 만족인 거니까 취미라는 거 음.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뭐 여자친구랑 약속을 갑자기 깨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그러니까요. 사실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도 이게 남자친구분의 심리, 뭐 이제 자기 취향이라는 거 뭐 이런 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만 인정해주셔서 좀 잘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괜찮아지시지 않을까요? 그래도 나는 너무 애 같아서 그런 꼴은 못 보겠다. 그러면 헤어지시. 죄송합니다.